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1강입니다. 11강에서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태풍. 자, 여러분들 뭐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태풍에 대한 피해도 많이 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뭐 심지어 뭐 쌤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태풍의 피해를 되게 크게 봤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바로 어떤 것인가? 이번 시간에 정의를 할게요. 자, 일단 태풍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일단 열대저기압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열대저기압이다. 일단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니까 자,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지역에서?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태풍이 됩니다. 그런데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기압을 모두 다 태풍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태풍하면 어떤 느낌이 어때요? 막 큰 피해를 주고 어마어마한 규모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되게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 풍속이 좀 중요한데 이 중심 풍속이 세야 돼 이게. 중심 풍속이 약하면 안 돼서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태풍이라고 하는 건 저기압이구나.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인데 모든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 그죠? 중심 풍속이 강한 녀석만 태풍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 태풍의 발생 조건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발생 조건이 약간은 좀 까다로워요, 이게. 좀 까다롭다. 자, 아까 선생님이 열대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열대지역이라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뜨거운 지역이겠구나라고 상상되시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적도 덥잖아요. 적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세요.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적도 지역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저기압을 배웠을 거예요. 저기압.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었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기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모여들어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결국 회전하면서 모여든다 이런 얘기인데 이 회전 효과가 바로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적도 지역은 이 회전 효과, 자, 전향력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적도지방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시험 문제 많이 틀리니까.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열대지역을 보게 되면 육지지역도 있을 거고요. 바다지역도 있겠죠. 두 번째는 열대 육지지역에서도 역시 적도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왜 육지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럼 열대 바다에서 발생을 할까?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육지 쪽에 있는 공기하고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를 거예요. 그죠? 뭐가 다를까 보게 되면 육지 쪽에 있는 공기 좀 드라이하죠. 건조할 거야. 하지만 바다 쪽에 있는 공기들은 좀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습하겠죠. 그래서 육지 쪽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예요. 이게 수증기.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다. 자, 하늘에 있는 수증기들이 뭐로 변하냐면 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물로.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데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일도 없이 달라지는 건 없고 그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될 때 바로 뭐가 되냐면 열이 방출이 돼요. 이걸 우리는 잡열이라고 부르게 된다. 또 다른 말로 수문열이라고도 부르고 자, 여기 또 시험 문제에서 응결열이라고도 표현할게요. 응결열. 수증기가 물이 되는 열, 응결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이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방출하는 열이 에너지원이 되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 조건에서 벗어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적도에서 발생하지 않고 육지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대 중에서도 바다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좀 만족돼야 될 거야. 전향력도 있어야 되겠죠. 발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잡열도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도가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죠. 위도가 0도. 그래서 위도가 대략 한 5도 정도보다는 높아야 돼요. 위도가 5도에서 대략 한 25도 정도의 위도에서 됐습니까? 전향력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는 뭐 고위도로 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전향력이 커져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하지만 또 뜨거워야 되니까 위도 5도에서 25도의 열대 바다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태풍의 발생 조건이 좀 까다로웠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어땠어요?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 조건 자체가 그렇죠. 찬 공기, 더운 공기 부딪혔었죠. 한대? 전선대.
한데 전선대에 생겼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비교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태풍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지? 그 발생 과정에서 태풍의 구조가 좀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지게 돼요. 첫 번째 됐으니까 두 번째는 태풍의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태풍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이제 발생 장소 알았습니다. 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요 바다가 열대 바다입니다. 열대. 그럼 열대 바다가 이제 여름철에 바다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아주 뜨거운 상태가 되고, 그럼 바다로부터 공기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에 있던 공기들도 이제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면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돼요. 상승 기류. 자,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승 기류는요, 중위도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공기는 상승을 하면서 뭐를 했었죠? 그래, 단열 팽창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열 팽창을 한다. 저기압 중심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기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표 근처에 있었을 때는 압력이 커서 공기의 부피가 작았지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거잖아. 저걸 단열 팽창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다?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된다. 기온이 하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온이 하강.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뜨거워져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지, 단열 팽창이 있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열대 바다다 보니까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많은 것들이 뭘로 변한다? 물로 변하면서 열이 나왔다. 이 열에 의해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주변에 있는 공기까지도 강하게 이렇게 되게 상승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가 쭉 열대 바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역을 보게 되면 공기들이 이제 위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과 비교해서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공기가 이동해 갔잖아. 그지? 공기가 적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지? 저기압의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압의 중심. 자, 그렇다면, 자, 같은 높이에서 이쪽은 고기압이 되고, 이것도 고기압이 되고, 마치 높고 낮은 게 있다 보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공기도 고에서 저를 향해 흘러들 겁니다. 이때 뭐의 영향을 받죠? 전향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기가 없는 곳을 향해서 공기들이 이제 거대하게 쫙 모여들어요. 이렇게 쭉. 공기들이 모여든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자, 공기들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든다.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런데 공기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좀 보세요. 뭐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요. 찾았네. 그지?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공기들이 원운동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점점 반지름이 작아져요.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물리 안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뭐 대학 가서 배우는 물리들이니까 좀 반지름이 작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아시죠? 피겨. 됐지, 그지?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이러는 것들. 거기서 이렇게 쭉 하시는 그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회전할 때, 팔을 쭉 벌리고 있다가 쭉 돌면서 팔을 감아질 거예요. 팔을 감아지게 되면, 그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기들이 원운동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준다고요? 반지름이 줄어든다. 뭐가 준다고요? 반지름이. 그럼 반지름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됐을까? 다른 게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뭐가? 풍속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점점 바람의 세게 세지는 거다. 풍속이. 됐죠? 이때 풍속이 얼마? 17m/s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태풍이라고 부르겠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안쪽까지 왔을 때 이 공기라고 칠게. 공기가 너무 빠르게 원운동을 하는 거야. 너무 빠르게 원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기의 입장에서 어떤 힘을 이제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이 놀이기구 같은 거 타면 되게 재밌죠, 그죠? 그때 놀이기구에서 여러분들 재밌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시죠?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성력. 자, 우리가 자이로 드롭 같은 걸 타고 갑자기 확 올라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짜릿하고 신나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올라가지만 우리 몸 속에는 심장 같은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되죠? 정지하고 싶은 거죠, 정지, 관성.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힘 때문에 이게 툭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 실제 떨어지는 거죠, 살짝은.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게 되게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타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힘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력. 그래서 빼볼게, 관성력. 자, 이 관성력은 항상 어떤 거냐면요, 오케이.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힘들이에요. 자, 공기들은 어떻게 되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사실은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느끼는 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들, 관성력,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관성력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심력이라고 표현할게.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들은 이 원심력 때문에 중심으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땠지? 그치? 바로 여기가 저기압 중심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요 가운데를 비워둔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원원동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다 왔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저기압이 되니까 뒤를 위해서 다른 공기도 계속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안을 향해 모여들게 되는 거지. 그럼 뒤에서는 계속 오고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는 어떨 줄 몰라. 그죠? 미치겠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비워둔 상태에서 공기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중심을 비워둔 상태에서 공기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케이. 뭐를 만들게 된다?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대한 구름의 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가운데는 비워둔 상태에서.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대하게 상승을 하다가 뭐랑 부딪히게 되냐면,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지표면 높이 올라가면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 이걸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대륙권 우리가 계면이라 그래. 대륙권 계면. 자,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대륙권 계면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로. 자, 그리고 나서 성층권과 딱 부딪히는데 문제는 성층권 공기는 움직임이 없는 공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층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대체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될까? 공기들이 이렇게 쭉 바깥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야. 자, 쭉. 그렇다면 이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죠? 바로 이곳을 향해서 공기들이 모여들었죠?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들이 수렴을 할 거야. 그 다음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거꾸로 공기들이 바깥으로 어떻게 돼?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계속 모여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자, 물이 쭉 내려오다가 땅과 부딪히고 퍼지듯이.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는 공기의 발산이 생겨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서는 공기들이 뭐 한다고요? 모여.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저 높은 곳에서는 뭐 한다고요? 발산을 하게 되는 거야. 발산.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 그지? 퍼져 나간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반시계로 수렴을 했으므로 당연히 이곳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발산을 하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게 되게 어렵게 출제됐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둘 거야. 자,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고? 수렴을 하게 되고 저 높은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숙제. 어떤 숙제? 그렇죠. 얘예요. 야, 이 저기압 중심을 보게 되면 여기 공기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버려둬요? 버려서요?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참 고민스러운 거지. 그지? 이걸 얘를 어떻게 해줄까? 이 저기압의 중심을, 그지? 자, 어떻게 할까? 공기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에서 부딪히는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부가 퍼져요. 그리고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중심으로 모여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기들이 아주 약하게 아주 천천히 아래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기류가 생긴다?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야. 하강기류. 자, 이게 태풍의 놀라운 서프라이즈. 이게 하강기류. 이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 쌤, 저기압은 상승기류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압 상승기류 있는 거. 하강기류라면서요. 그죠? 하강기류. 그러니까 이거 고기압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대체 그죠? 그 친구들은 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상승기류가 있다고 해서 저기압이다가 아니라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기류가 일반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하강기류가 있어서 고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는 쌤 써볼게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저기압이지만 특별히 이런 원심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죠? 아까 숙제로 남겨뒀던 거잖아. 못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위에서 하강기류로 여기를 채워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하강기류가 있다고 해서 고기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자, 태풍은 저기압이다. 그런데 중심이죠. 중심은 무슨 기류가 있다? 하강기류가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태풍의 중심은, 그죠? 저기압이고 무슨 기류가 있다고? 하강기류가 있다고.
됐죠? 하강기류가 있어. 그런데 이 하강기류 때문에 태풍은 멋진 이름을 하나 얻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하강기류는 어떨까?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좀 전에 배웠던 거. 이거 역과정이겠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압축이 되게 되는 거야. 압축. 공기들이 압축이 되면서 점점점 기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 부분은 같은 높이의 다른 지점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더불어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있던 구름조차도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보면 어때? 되게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자신이 있는 지역 여기에서는 구름이 없는데 그 주변 지역은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좀 멋지게 눈. 들어보셨죠? 그렇죠? Eye of the 태풍.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줘요. 태풍의 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발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눈. 자, 그래서 태풍은 뭘 갖게 된다? 눈을 갖게 된다. 그래, 눈이 있어야만 그쵸? 비로소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태풍의 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특별하게 바로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있다 보니까 태풍의 눈은 이 눈에서만큼은 날씨가 맑아져요. 맑은 날씨가 되고 따라오셨죠? 맑은 날씨. 그리고 주변보다 약간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날씨가 된다. 또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날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태풍은 뭐야? 눈을 갖게 된다. 결국 열대 저기압 중에서 눈을 갖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태풍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중심으로 올수록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기압은 낮아지고 중심으로 올수록 바람은 세지다가 눈으로 가면서 바람이 약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풍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눈을 갖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온대저기압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온대저기압은 뭘 갖고 있었어요? 그래, 전선을 갖고 있으면 기억나지. 그래, 전선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풍의 이동과 한번 섬유로 가볼게요. 두 번째 태풍의 세 번째구나. 이동. 태풍의 이동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대저기압 같은 것들은 그죠? 온대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맞죠? 온대저기압. 하지만 열대저기압은 태어나는 장소가 약간은 그렇죠. 온대저기압보다 저위도에서 탄생을 하게 돼, 저위도. 그러다 보니까 위도 30도를 경계로 이 아래 저위도 쪽과, 그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중위도에 걸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위도에서 태풍은 활동을 하게 돼요. 자, 일단 탄생 과정으로 갈게요. 저위도에서 태어난다, 저위도. 그래서 저위도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된다. 아까 배우셨죠? 5도에서 25도. 자, 근데 이 저위도 지역은 어떤 바람이 부냐면 이렇게 적도를 향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걸 우리가 무역풍이라 그래요, 무역풍. 자, 중위도는 뭐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가 될까? 편서풍. 그래서 저희도에 부는 바람 잊지 마세요. 무역풍이다. 무역풍, 무역풍. 무역풍인데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북동 무역풍이 분다. 자, 중위도 지방은 뭐가 되죠? 편서풍 됐죠? 편서풍 중에서 남서쪽에서 부는 남서풍이 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녀석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역풍대에서는 자, 태풍 자체가 태어날 때 엄청난 양의 열을 갖고 있죠. 그죠? 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열을 고위도에 전달하는 게 얘 나름의 어떤 그 역할이에요, 역할. 태어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북쪽, 고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무역풍이 어떻게 될까?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버린다. 동에서 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진행 경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풍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뭐라 그럴래? 그래, 뭐라 그래? 북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북서쪽.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북서쪽으로 진행을 한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더니 여기도 30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바뀌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요 중위도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바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역풍과 편서풍이 있다. 무역풍대에서는 북서쪽, 편서풍대에서는 동쪽으로 밀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태풍이 쭉 진행해 왔을 때 계절이 이때가 대부분 언제예요? 그렇지, 더운 여름철이잖아. 그럼 여름철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상상. 좋죠. 그죠? 되게 덥고. 그때 이제 뭘 상상하냐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 기단에서 배웠으니까. 그래.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누구죠? 북태평양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바로 무슨 고기압이었냐면 그렇죠. 온난 고기압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체성. 자, 잘 움직이지 않는 고기압이다.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여기다 표시해볼게. 여기 누가 있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매년 어때요? 똑같이 더울까요? 아니죠. 어떤 애는 좀 더 더울 해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덜 더운 애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좀 강했다가 약해질 수가 있을 거야. 강한 어떤 해도 있을 거고 조금 약한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 해도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 고기압이다 보니까 태풍은 어때요? 그래, 우리가 느낄 때 뭐 세력은 강력하지만 저기압이잖아. 바람이 밀려다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으면 이 고기압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기압을 밀고 갈 수 없잖아. 나보다 힘이 센데 어떻게 밀고 가? 기압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언저리, 이 언저리를 타고 움직이는 거야. 변두리 좀 그런 것 같다, 그지? 언저리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좀 약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세력이 더 약해지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 자,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할 때는 진행 경로가 중위도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스트롱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진행 경로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친다. 됐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할수록, 내가 안 쓸게요. 강할수록 어떻게 돼? 태풍의 진행 경로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어떤 해에는 일본이 좀 어떨까? 피해를 좀 많이 본다면 어떤 해는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많이 볼 때가 있겠죠. 그래, 이런 것들이에요. 자, 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좀 약하다면 상대적으로 일본이 좀 피해를 보게 되고 그거보다 좀 강하다면 우리나라가 되겠지. 그지? 더 강하면 뭐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할수록 태풍의 진행 경로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격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잖아. 바람과 미역풍, 편서풍, 그다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영향을 주게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자, 그런데 이번에 저 밑으로 좀 빼서 그릴게. 북태평양 대치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건데. 자, 이제 이게 태풍이 진행하는 경로예요. 자, 진행 경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태풍이 진행해 올 때, 자, 보게 되면 태풍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라이트가 됐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지역과 이 왼쪽이다, 레프트.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그래, 좀 느낌 오시죠?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었을 때. 자, 우리 온대저기압 할 때도 배웠었잖아.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 진행하는 그 중심이 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풍향이 그래요. 시계를 바뀌었고 왼쪽은 반시계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잖아. 또 오른쪽에 있게 되면 전선이 통과하고 왼쪽에 있으면 전선이 통과하지 않았다. 좀 어려운 친구들은 앞강의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비슷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었다. 풍향의 변화를 좀 볼게요. 풍향의 변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었다며. 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었다.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이렇게 변형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어쨌든 뭐 눈은 치우고 이 저기압 쪽을 향해서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됐죠? 1일차 첫 번째라고 쓸게요. 1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태풍의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맞죠?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이곳이 더 이상 어떻게 돼? 기압적으로 낮은 곳이 아니잖아.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1번이었으면 얘가 2번일 때는 어디지? 그렇죠. 이곳을 향해서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개념 이해되시죠? 더 할까요? 더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풍향이 어떻게 돼요?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됐죠? 우리 크게 본가? 크게?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어때? 풍향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자, 저기압의 중심이 진행할 때 오른쪽에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왼쪽을 보게 되면 왼쪽은 여기였었잖아. 그지? 여기였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간다. 뭐 똑같은 거. 여기다 그려도 되지만 좀 보이기 그러니까 더 그려볼게. 이렇게.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3번이었다. 이게 4번이었다. 얘가 5번이었다고 치면 3번일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드는 거예요. 3번. 그치? 4번일 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변하는 거 이해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 L은 반시계가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생긴다. 풍향의 변화가.
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온대적에서 했었잖아. 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뭐가 돼? 반시계. 동일한 얘기예요. 자, 오른쪽은 시계, 그치, 왼쪽은 반시계. 하실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은 풍향의 시계 방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왼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변화가 생겼다. 시험 문제 매일 묻고 있으니까 문제 나오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찾으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온대적압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래요. 와, 전선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급변했었죠. 그죠? 비도 오고, 이슬비도 오고, 맑았다, 소나기도 왔듯이. 하지만 온대적압이 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왼쪽에 있던 그런 게 없었잖아. 기억나시죠? 그죠? 없었던 거. 됐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왼쪽에서 약간, 세기가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바람의 세기가.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건데, 자, 볼게요. 자, 태풍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거리.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은, 자, 어떻게 돼? 저기압 쪽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공기가 반시계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됐죠? 반시계. 한번 숫자를 넣어볼게. 자, 그럼 요때 요게 바람의 세기가 얼마인가 했더니 17m/s라고 할게. 얘도 같은 거리니까 17m/s라고 하자. 됐지? 태풍의 눈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같은 거리. 다른 모든 요건 동일하니까 바람의 세기가 얼마다? 17, 17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태풍이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얘 이동하는 속도를 얼마라 그럴까? 10m/s라고 하자. 이해됐죠? 10m/s?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때요? 태풍이 진행한다? 10m/s로. 하지만 중심을 향해 불어드는 바람의 세기가 얼마야? 17m/s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요. 두 개가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 그렇죠. 27m/s가 되는 거란 말이야. 27m/s. 자, 됐어요? 그런데 왼쪽은 어때? 자, 여기서 얼마? 10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심으로 불어드는 게 얼마? 17m/s잖아. 두 개 방향이 반대잖아. 반대니까 어떻게 돼?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돼? 7m/s의 바람이 느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른쪽은 얼마? 27이죠? 왼쪽은 얼마가 된다? 오케이. 됐지? 그지? 10에서 17이니까 7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두 녀석의 바람의 세기 차이가 얼마가 생겨요? 20 정도가 생기는 거죠. 20 정도가. 오른쪽은 10이 더해진 거고 왼쪽은 어때? 10이 빼진 거니까. 한쪽은 어때? 그죠? 개 이득. 한쪽은 개 손해본 거잖아. 이동 속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건 사실 해령의 움직임 때문에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도 밀려가는 속도도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27과 7. 한쪽은 이득 본 거고 한쪽은 손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진행하는 속도를 우리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x라고 놓는다면 같은 거리의 속도 y를 놓고 한 녀석은 어떻게 돼? y 더하기 x, 한 녀석은 y 빼기 x.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태풍이 진행할 때 오른쪽이 바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뭐라 그러냐면 위험한 지역, 위험 반원이라고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은 바람이 어때? 약하겠지, 뭐 당연히. 약하니까 여기는 좀 항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배들 같은 경우에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던 도중에 태풍의 그 뉴스, 소식을 듣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이 어디로 진행하는지가, 그지? 초미의 관심사겠지. 그리고 나서 태풍이 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왼쪽이 왜?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안전반환.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을 또 뭐라고도 이름 부르냐 하면, 이 지역은 좀 태풍이 오긴 오지만, 추천할 일은 아니지만, 항해가 어떻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한자, 가항반원이라는 표시를 써요. 가항반원. 그래서 항해가 가능한 반원, 가항반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 되셨죠? 자, 오케이. 뭐, 이거는 사실 어떻죠? 남반구도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지겠지, 뭐. 여기서 남반구를 우리가 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자, 그럼 태풍에 우리는 이동에 대한 것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렇게 태풍은 발생을 하고 쭉 자신의 일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보자고요. 그죠? 이게 뭐 영원히 진시황처럼, 그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분명히 가면서 이제 점점 세력이 강해지다 약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첫 번째, 태풍의 세력부터 먼저 볼게요, 세력. 자, 그럼 태풍의 세력을 묻는데, 세력. 태풍의 세력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태풍.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중심 기압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중심 기압.
중심기압. 중심기압을 읽어주는데 저기압은 중심기압이 그래요. 낮을수록. 저기압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야. 그래서 세력은 중심기압으로 읽어달라. 중심기압. 우리가 읽을 건데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됐습니까? 낮을수록 강하다. 이거 꼭 기억해둔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면 중심기압만 읽어주면 돼.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해지는 거고 중심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세력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세력이 좀 약해져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고위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좋아했던 그 에너지원 기억나시죠? 에너지원. 뭐 짜장면 짬뽕은 아닐 거고 그지? 뭐 했었죠? 그래 바로 수증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저희도의 바다는 뜨겁다 보니까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좀 많이 공급을 받는데 고위도로 오면서 어땠죠? 수증기의 공급이 좀 약해질 거야. 바다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점점 세력이 약해져. 됐죠? 고위도로 진행하니까 수증기의 공급을 덜 받는다. 자 결정적으로 만약에 육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죠? 더욱더 못 받겠죠 육지. 육지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더불어 육지에선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뭐 산과 산맥 같은 것들, 건물, 뭐 나무 이런 것들과 부딪히겠죠, 그죠? 부딪히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마찰 때문에 또 역시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죠. 마찰한테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풍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고위도의 바다로 올라온다, 고위도로 올라온다. 수증기 공급이 안 되니까 세력이 약해지고 특별히 육지로 오게 되면 세력이 더욱더 약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온대저기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될 거, 소멸을 하게 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태풍이 오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풍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구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태풍이라는 게 뭐 좋다 나쁘다는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기준. 근데 사실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피해가 크다 보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죠? 그렇죠. 대체 그지?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점도. 그래서 태풍이 꼭 나쁘지만 않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전에 먼저 태풍 피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 센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자, 이렇게 태풍이 쭉 접근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접근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접근했을 때 바다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일단 살짝 여기다 표시해볼게요. 여기다. 자, 태풍은 뭐죠?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자, 저기압이다 보니까 누르님이 어떻다? 약할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바깥은 무슨 기압? 고기압이니까 자 여기 보면서 해수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해수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해수면이 대체 그지? 이 저기압의 중심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해수면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이 바다에 있었을 때 저기압의 중심이 주위에 비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자 보통 우리가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그냥 1000이라고 칠게. 근데 물로 쳤을 때 10m 정도의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과 똑같은 거걸랑. 그러니까 만약에 50기압 정도가 만약에 태풍이 주변보다 낮았다면 그렇지 50cm 정도의 해수면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100기압 정도가 낮았다면 주변에 비해서 해수면이 1m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온다? 우리가 있는 육지로 빡 들어온다면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 들어오죠? 이걸 우리는 해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해일이라고 불러주고 태풍이 올 때 해일을 폭풍해일 이렇게 불러. 폭풍해일. 그래서 태풍이 올 때 뭐가 생긴다? 폭풍해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대가 우리 서해같이 자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해수면이 높은 만조 시기와 겹쳐지게 되잖아. 만조. 만땅 해수면이 높을 때. 그럼 어떨까? 그죠? 해일비를 좀 더 크게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 됐죠? 또 하나 이제. 자, 아까 오른쪽과 왼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죠? 바람의 세기가 좀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른쪽이 바람이 세다고. 근데 이 바람은 어때? 중심으로 모여드는 바람이죠? 돌면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중심으로 모여드는 바람의 효과 때문에 어디냐면 해일도 어디가? 그래. 오른쪽이 해수면이 좀 더 높게. 그래서 해일도 역시 오른쪽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태풍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태풍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죠? 지구 한번 전체로 생각을 해봐봐. 저희도의 그 뜨거움이 계속 저희도에 머물면 저희도 계속 뜨겁잖아요. 고기도 계속 추워지게 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저희들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쭉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가끔가다 비가 엄청 안 올 때 있잖아요. 그죠? 비가 좀 와야지 농작물도 잘하고 농사 짓고 하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오는 계절에 태풍이 오게 되면 가뭄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또한 우리 물 어때요? 그죠? 물 수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 바다 수질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까? 태풍이 오면서 그 강한 바람으로 물 전체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조 같은 것들, 바닷물이 붉게 물드는 걸 적조라 그래? 그런 적조 같은 것들도 없어지게 되고, 또한 막 섞이는 과정에서 심층에 있는, 그지? 영양 물질 같은 게 이렇게 표층으로 올라오게 돼요. 지나고 난 물고기 입장에서 어떨까? 표층에 먹을 게 많으니까 좀 어떤 어장 같은 거를 형성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자연현상인 거고,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그지? 그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1강에 태풍으로 만났는데, 자, 태풍.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풍으로 끝내지 말고, 태풍은 누구랑 좀 비교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온대저기압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그냥 두 문제는 거의 뭐 쌍두마차인데 어떤 게 나온다라고 말을 못하는데 간혹가다 하나에 두 개가 이렇게 비교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것들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거 하냐면 좀 나쁜 친구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걸랑요. 악기상. 그래서 네우라든지 들어봤죠? 천둥번개, 동거나 소나기 같은 것들, 황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선생님이 연구해 놓고 다음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